불이야! 사람 살려! 새벽 3시 아파트 복도에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천장을 타고 흐르는 가운데 현관문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얼굴, 35살의 장서연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말은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뒤로 보이는 아파트 벽에 걸린 사진 한 장, 검게 그을린 남자의 얼굴, 미소를 짓고 있지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장서연 씨 체포합니다. 방화 미살인 미수 혐의로요. 한 남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시작된 이야기. 저 불길 속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누가 진짜 범인일까요? 그리고 불길 속에 감춰진 진실의 조각들은 어떻게 맞춰질까요? 이제 모든 사건이 시작되기 전 평범했던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꾸기 전에 그날로요. 장례식장의 공기는 유난히도 무거웠습니다. 하얀 국화 향기 속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한은숙은 영정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7살의 아들 윤재민, 검찰청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로 번듯한 삶을 살던 그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어요. 영안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은 마치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 같았습니다. 은숙의 귀에 낮게 들려오는 조문객들의 속삭임.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라니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경우 많다던데. 유리잔에 소주를 따르던 은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문상객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왔어요. 검은 상복이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창백한 피부, 그리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마른 얼굴. 며느리 장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 앞에 단정히 앉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듯한 초조함이 묻어났죠. 조문객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서연이 은숙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보험금 처리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타닥. 은숙의 손에서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가장 먼저 보험금을 언급한 며느리의 말이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다른 어떤 위로의 말도 아닌 보험금이라니.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서연은 전화 통화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상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밤새 조문객을 맞이하며 눈이 충혈된 은숙과는 대조적으로 서연의 얼굴은 매일 아침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은숙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여자가 진심으로 내 아들을 사랑했던 걸까? 열쇠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은숙은 아들의 텅 빈 아파트로 들어섰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이었죠. 재민이 살던 공간은 이미 서연이 정리한 듯 했습니다. 옷장은 반쯤 비어 있었고 서랍 속 중요한 서류들도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증거를 없애려고 서둘러 치운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 노트북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죠. 은숙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충전기를 연결하자 불빛이 들어왔어요. 비밀번호. 은숙은 아들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손자의 생일. 역시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 은숙 자신의 생일. 딸깍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카톡 대화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서연과의 대화.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최근 몇 주간의 대화는 건조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러다 사망 이틀 전의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아, 왜 이렇게 변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되물었습니다. 재민은 다시 그 사람 누구냐 물었고 서연은
피곤하다며 대화를 끝내려 했죠. 그리고 마지막 날짜의 음성 메시지. 은숙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정적, 그리고 낯선 남자의 낮은 숨소리. 그뿐이었습니다. 메시지는 그대로 끊겼어요. 하지만 은숙의 머릿속에는 번개처럼 스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죽음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부검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자연사, 심장마비, 특이사항 없음. 경찰은 더 이상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달랐어요. 은숙은 아들이 마시던 물병을 몰래 가져가 약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음성.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칠순의 노래방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은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들었습니다. 은수가 그건 내 마음이 슬퍼서 그러는 거야. 애도의 과정일 뿐이라고. 하지만 은숙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옆자리 승객이 듣고 있던 라디오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죠.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이 눈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진실을 찾아내기로 말이죠. 아들의 친구 목록을 뒤져 가장 가까웠던 동료 정재훈을 찾아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한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명은 서연 며느리. 어머니, 재민이 컴퓨터랑 서류들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가져가신 거 있으세요? 은숙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자신이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을 서연이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전화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없는데. 내가 뭐 가져갈 게 있니? 통화가 끝나고 은숙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누군가 그녀의 집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자신도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아들의 휴대폰을 꼭 쥐고 정재훈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를 만나는 것만이 진실에 가까워지는 유일한 길이라 믿으며 버스에서 내리자 거리의 전광판에 큰 숫자가 깜빡였습니다. 9시 47분. 아들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신고된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무실 앞에 도착한 은숙의 머릿속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내 아들이 살해당했다고 믿는다고? 증거도 없이?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은숙은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고. 비가 내리는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은숙은 우산을 쓴 채 며느리의 아파트 단지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젖은 아스팔트가 거울처럼 반짝였죠.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이 이제는 감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2주일 서연은 이미 새 생활을 시작한 것처럼 보였어요. 은숙은 계단을 올라 복도 끝에 숨었습니다.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악 소리,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구의 웃음소리일까요? 아들이 떠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창가에 다가가자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키가 큰 남자였어요. 서연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와인잔을 들고 있었죠. 한은숙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재빨리 계단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발소리의 주인공은 중년 남자였어요. 30 호수 앞에 멈춰서더니 노크를 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서연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우리 어머님이에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음악 소리가 커졌어요. 은숙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우리 어머님이라고요? 아들이 죽은 지 20일 만에 새 남자를 집에 들이다니.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싸온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은숙은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울음소리처럼 들렸어요. 우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서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창가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재민의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어요. 사진이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마치 불에 태운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아들의 휴대폰을 들고 재민의 동료 정재훈을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은 높고 웅장했어요. 재민이 일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27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젊은이들이 바삐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접수대에서 정재훈을 찾았습니다. 10분 후 그가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 날카로운 눈매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은숙을 보자 진심 어린 슬픔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민이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했고 책장에는 법률 서적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재훈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우리 재민이가 정말 심장마비로 죽었을까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재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재민이가 그날 아침 저에게 전화했었거든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하지만 만나기도 전에 그런 일이 생겼죠. 정재훈은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재민이가 맡긴 겁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제가 어제야 열어봤는데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정재훈은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폴더가 하나 나타났어요. CCTV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재훈이 파일을 열자 흑백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주차장 CCTV였습니다. 날짜는 재민이 사망한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 15분. 한 남자가 재민의 차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체격과 걸음걸이는 재민과 흡사했습니다. 남자는 차에 타더니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수석 시트가 앞으로 당겨져 있었어요. 재민은 항상 뒤로 젖혀놓았던 자리였습니다. 이 사람, 재민이가 아니에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재민이로 변장한 거죠. 다음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민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였어요. 사망 당일 오전 8시 30분 가발을 쓰고 재민처럼 보이는 남자가 내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분 후 서연이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도요. 이건 은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재훈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었어요. 발신자는 윤재민이었고 수신자는 장서연이었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난 혼자 죽을 사람이 아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은숙의 눈에서 불이 번쩍였습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범인은 며느리야. 서연이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정황 증거만으로 사건을 재수사하지 않을 겁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은숙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내겠어요.
서연이가 우리 재민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날 밤 은숙은 아들의 휴대폰을 다시 한번 뒤졌습니다. 사진 폴더에서 낯선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재민이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30 초반으로 보였고 세련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연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친밀한 분위기였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호텔 로비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사진 속 배경이었습니다. 호텔 로비 한쪽에 정재훈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어쩌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은숙은 손을 떨며 정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비가 그치고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달빛에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창문 아래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숙은 급히 불을 끄고 커튼 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그녀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한은숙의 거실에 파란 불빛이 드리워졌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밝게 빛나는 가운데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9시 탐사보도 특별 프로그램 시간이었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문직 남편 돌연사 보험금의 그림자. 화면에 떠오르는 한 남자의 사진. 윤재민이었습니다. 은숙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이렇게 공개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정재훈이 전화했을 때만 해도 그저 수사에 도움이 될 정보를 찾았다고만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방송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잠시 후 장서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재민의 장례식장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모습이 전국에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기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변호사 윤재민 씨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사망 직후 그의 아내 장서연 씨는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심장마비 판정을 내리고 수사를 중단했으나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건가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자니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전환됐습니다. 이번에는 한 남자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은숙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 서연의 내연남이었습니다. 민도윤이라는 이름이 자막으로 떴습니다. 33살, 보험 설계사. 장서연의 남편이 가입한 생명보험을 설계한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은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었다니. 기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재민 사망 전날 아내 장서연과 민도윤의 통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다음은 그 녹취록의 일부입니다. 화면에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민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약은 먹였지? 서연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 흔적 안 남게 했어. 거실이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은숙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짜였던 거예요. 모든 의심이, 모든 불안이 진실이었습니다. 방송은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녹취록을 바탕으로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윤재민의 시신을 재부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정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속 앵커가 목소리를 한층 낮추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영상이 나왔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호텔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장서연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오는 남자, 정재훈이었습니다. 은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재훈? 아들의 동료이자 자신에게 증거를 건네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가볍게 포옹하더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날짜는 윤재민 사망 이틀 전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윤재민 변호사의 동료이자 친구였던 정재훈 변호사와 장서연 씨의 관계가 단순한 지인 사이가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6개월간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왔으며 윤재민 변호사의 보험금과 재산을 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은숙의 손에서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그녀는 흠칫 놀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재훈? 그가 배후에 있었다고요? 모든 증거를 자신에게 보여주고 도와주겠다던 바로 그 사람이, 그렇다면 USB는, CCTV 영상은, 문자 메시지는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인가요? 아니면 정재훈이 자신의 혐의를 숨기기 위한 연극이었을까요? 은숙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혼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거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경찰이었습니다. 장서영과 정재훈, 민도윤이 모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긴급 체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곧 은숙에게도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증인 진술을 위해서요. 전화를 끊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은숙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두 명의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윤재민 어머님 맞으십니까?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은숙은 형사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특별방송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사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보셨군요. 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진실을 향한 외로운 싸움, 그리고 이렇게 다가온 정의의 순간까지. 형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장서연 씨가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정재훈 씨의 지시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당시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노리고 공모했다는 겁니다. 방안이 다시 한번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은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지자 그녀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형사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장서연의 자백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재훈 씨가 계획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이혼하라고 했는데 점점 더 무서운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민도윤 씨는 그냥 보험 들게 하라고 고용한 사람이었고 나중엔 그 사람까지 끌어들였어요. 영상이 끝나고 은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달이 보였습니다. 유난히 붉은 달이었습니다. 마치 아들의 원한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재훈 씨가 어머님께 연락한 적이 있나요? USB 같은 것을 건넨 적이 있다거나. 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의심스러워 찾아갔더니 증거가 있다며 USB를 주었어요. 거기에 CCTV 영상도 있었고 문자 메시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 조작된 거였군요. 형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재훈은 자신의 혐의를 서연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수한 호텔 CCTV가 모든 걸 바꿔놓았죠.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이제 편히 쉬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모든 진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꽃가루가 흩날리는 봄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취재진들로 북적였습니다.
한은숙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살인 사건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방청석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숙에게 쏠렸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 그녀는 앞줄에 마련된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에는 아들의 사진이 든 작은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피고인들이 입장했습니다. 먼저 민도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은 정재훈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마지막으로 장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이 눈여겨본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어린 희미한 미소. 그것은 두려움이나 후회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윤재민 변호사 살해 공모, 증거 조작, 보험 사기 시도 등 여러 혐의가 나열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피고인들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먼저 민도윤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단지 보험을 판매했을 뿐 살인 계획은 몰랐습니다. 정재훈 변호사가 소개해준 일이었고 그가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정재훈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작된 증거입니다. 저는 윤재민과 10년지기 친구였습니다. 그를 해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서연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법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명령했지만 서연의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오히려 여유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진실을 말해도 될까요? 판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재훈 씨가 시켰어요. 무슨 소리야? 정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다시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 윤재민의 유산을 노렸어요. 재민 씨가 가진 특허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재훈 씨는 처음에 단순히 보험금만 노렸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재민 씨가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는 것을. 그 가치는 수백억에 달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은숙은 놀라움에 굳어버렸습니다. 특허? 아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재훈 씨는 저를 이용했어요. 제가 재민 씨와 이혼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접근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증거를 조작해서 이혼에 유리하게 하자는 것이었는데 점점 계획이 바뀌었어요. 검사가 개입했습니다. 그렇다면 민도윤은 어떤 역할이었나요? 서연은 고개를 돌려 민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재훈 씨의 부하였을 뿐이에요. 보험을 들게 하고 제가 의심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재민 씨를 죽인 건 재훈 씨예요. 재판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정재훈은 격분한 채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증거를 대보라고. 서연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증거요? 있어요. 새로 발견된 증거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정재훈의 노트북이 새롭게 복원되었고 거기에는
놀라운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도윤이 장서연에게 약을 건네며 웃는 장면.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던 사람, 바로 정재훈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진짜 설계자였던 것입니다. 은숙은 경찰서에서 그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을 죽인 진짜 범인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노트북에는 더 많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재민의 특허권을 빼앗기 위한 계획서, 서연을 조종하기 위한 협박 메시지들, 그리고 은수까지 속이기 위한 가짜 증거 제작 과정까지. 하지만 모든 의문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어떻게 이 모든 증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정말 무고한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경찰서를 나오던 은숙은 복도 끝에서 서연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추가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은숙은 그 눈물이 진심이라고 느꼈습니다. 서연이 은숙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재훈 씨가 처음부터 노렸던 것은 재민 씨의 발명품이었어요. 재민 씨는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그가 저에게 남긴 말이 있어요. 혼자 죽지 않겠다고, 증거를 남겨두었다고. 은숙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무언가를 남겼다는 건 어머님 댁에 있는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확인해 보세요. 재민 씨가 대학생 때 찍은 거요. 거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서연의 말에 은숙은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 그녀는 먼지 쌓인 장롱 속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대학 축제, 생일 파티, 그리고 재민의 졸업식. 떨리는 손으로 그 테이프를 오래된 VCR에 밀어 넣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23살의 재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정재훈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였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재판 최종일. 햇살이 법정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방청석은 이전보다 더 붐볐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한은숙은 평소보다 더 정갈한 옷차림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디오 테이프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피고인들이 입장했습니다. 민도윤, 장서연, 그리고 정재훈. 세 명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도윤은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정재훈은 여전히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증거 제시와 증인 신문, 최후 변론까지 모두 마친 후 드디어 판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장서연에게 징역 30년, 피고인 민도윤에게 징역 20년, 피고인 정재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은숙은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것으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교차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퇴정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정확히 은숙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재훈 씨는 죽은 지 한 달 됐어요. 순간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는 듯 모두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수갑을 찬 손목을 들어 올려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흰색 반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안에 아직 공개 안 된 진짜 영상이 있어요. 경찰이 급히 다가와 서연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누르자 법정 뒤편의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정재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 법정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그는 이상하게 창백했습니다. 나는 장서연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지시로 윤재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순간 나도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법정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명령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방금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정재훈이 어떻게 죽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법정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요? 은숙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서연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혼란이 그녀의 계획 중 일부인 것처럼요. 법정은 즉시 중단되었고 정재훈으로 알려진 남자는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신원 확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문 검사, DNA 검사, 얼굴 인식 기술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정재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얼굴 성형 수술을 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정재훈의 동생 정재현이었습니다. 정재훈은 실제로 한 달 전에 사망했지만 그의 동생이 계획을 이어받아 정재훈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재훈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였습니다. 그는 장서연의 별장 지하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목에는 교살 흔적이 있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사망 시점은 정확히 한 달 전이었습니다. 장서연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밝혀지는 동안 은숙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비디오 테이프에서 본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정재훈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배우가 있어요. 서연이에요. 그녀는 정재훈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를 제거할 겁니다. 은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서연의 마지막 신문에서 드러났습니다. 녹화된 신문 영상에서 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민 씨는 저를 너무 사랑했어요. 제가 그를 배신했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저를 보호하려고 했죠. 하지만 결국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와 그의 목숨 중에서요. 저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도망치거나 저를 신고하거나. 하지만 그는 끝까지 저를 믿었죠. 바보처럼요. 이 말에 은숙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죽음을 앞두고도 아내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를 죽음으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증거와 피고인들이 있었습니다. 장서연은 더 이상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주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재훈과 그의 동생을 이용해 윤재민의 특허권과 재산을 차지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최종 판결의 날 법정은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장서연, 피고인 정재현, 피고인 민도윤 3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서연은 판결을 들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오히려 이상한 승리감이 스쳤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이요. 퇴정하기 전 서연은 다시 한번 은숙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수갑을 찬 2 손을 들어 자신의 배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이전보다 조금은 불러온 듯한 배였습니다. 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서연이 입술을 움직여 소리 없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비밀이자 가장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님, 당신 손주예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은숙의 손에서 아들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살인범. 그 여자의 뱃속에 자신의 하나뿐인 핏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은숙의 걸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액자 너머로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깊은 슬픔도 불타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소멸해버린 텅 빈 공허함.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진실은 때로 구원보다 더한 지옥을 보여줍니다. 아들을 죽인 악마의 몸에서 아들의 혈육이 태어날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살인자의 아이이자 자신의 손주인 그 아이의 탄생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와 용서의 경계마저 무너져 내린 그 끔찍한 현실 앞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악마는 희망의 얼굴로 다가와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